네, 오늘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26번째 시간이에요. 어나운스먼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기말고사죠. 기말시험. 그래서 기말시험이 이제 다다음 주 수요일 수업 시간에 있겠어요. 그리고 파이널 리포트를 제출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아웃라인을 저에게 제출하고 그래서 서로 컨펌을 한 다음에 제출할 수 있겠어요. 시험 전에 하셔야 돼요. 반드시. 자, 지난 시간 클래스 미팅 25번째에서 커버했던 내용을 재빠르게 복습을 하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여러분이 그 피지컬 레이어, 그다음에 데이터 링크 레이어를 배우게 된다면 5G든 6G든 4G, LTE든 간에 배우게 된다면 수없이 많은 이런 이상한 무슨 축약어들 뭐 끝은 다 거의 다 CH로 끝나는 이런 것들을 배우게 돼요. 수없이 많이 듣는데 이걸 다 외우고 있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도대체 뭐 하자는 거고 얘들은 또 어떻게 분류가 되고 어떤 하이어라키가 있고 이런 것쯤은 알아둬야지 어디 가서 셀룰라 네트워크에 대해서 좀 그래도 저 사람은 아는구나, 큰 그림은 가지고 있구나라고 인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그냥 퓨어 티어리스트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이름들이 뭘 뜻하는지 다는 모르더라도 대충 어떻게 분류되는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지난 강의 노트에 있었지만 우리가 그 OSI7 레이어에 따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스택을 만듭시다. 그러면 뭐 이렇게 쭉 둘, 셋, 하나 더. 예. 그 세븐스 레이어에 애플리케이션 레이어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애플리케이션 레이어에서 데이터가 쭉 내려오는데 실제로 레이어 1, 레이어 2로 가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죠? 예. 셀룰라 모바일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챌린지는 어디서 생긴다고 했어요? 예, 채널이 언서튼티가 많고 베리에이션이 많고 해서 생긴다고 했죠. 그래서 그 베리에이션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응전하기 위해서 어때요 여기에? 예, 굉장히 많은 이 컨트롤 관련된 시그널들이 할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봤지만 여기 제가 점점점 해놓은 거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였어요? 예, 컨트롤 플레인과 유저 플레인이라는 개념이 있었고요. 여기서도 또 어때요? 코어 네트워크 얘기를 하면서 이 코어 네트워크도 그래서 이 수없이 많은 컨트롤 시그널을 핸들할 수 하기 위한 파트가 따로 있었죠. 맞습니까? 그리고 유저 플레인에 해당하는 그런 트래픽은 어때요? 많은 경우에 더 인터넷으로 나가고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처리하는 게 게이트웨이 두 개로 따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큰 그림을 알고 있어야 예를 들면 5G, 6G 에볼루션을 논할 때 사람들이 예를 들면 코어 네트워크에서 우리가 새로운 피처를 도입했다 그러면 뭘 향상시키기 위해서 했구나라는 걸 좀 이해하기가 쉬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컨트롤 플레인, 유저 플레인이란 말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것은 코어 네트워크에서도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주로 우리가 RAN,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를 지금 다루고 있는 레이어 1, 2에서도 또한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시그널들이 예, 어, 궁극적으로는 그 라디오 프리퀀시 시그널로 날아가야 되니까. 그럼 먼저 이제 레이어 2에서 봅시다. 레이어 2는 두 개의 서브 레이어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게 좀 더 상위 레이어고요. 라디오 링크 컨트롤 서브 레이어, 그 다음에 맥 서브 레이어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에 컨트롤 채널이라는 로지컬 채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밴드가 있고 거기다가 예를 들면 뭐 ISM 밴드예요.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채널을 특히 2.4기가 돼요. ISM 밴드는 오버랩되는 채널을 할당해 놨죠. 그러면 이제 이거는 사실은 피지컬한 채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채널들은 저 밑에 내려가기 전에 다 로지컬한 채널이 되는 거예요. 논리적인 채널에 실제로 이렇게 continuous frequency에서 존재하는 어떤 할당된 물리적으로 할당된 몇 헤르츠에서 몇 헤르츠까지 그런 채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앱스트랙트하게 가지고 있는 채널이에요. 이 채널을 통해서 페이징 신호를 주고 뭐 브로드캐스팅 신호를 주고 멀티캐스트 신호를 주고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 채널과 매우 유사한데 이거 실제로 할당된 거라기보다는 이 안에서 어떻게 다이나미컬하게 시그널의 일부를 차지해서 날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요 라디오 링크 컨트롤 서브 레이어에서도
CCH라고 된 것은 요 컨트롤 플레인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페이징, 브로드캐스트, 커먼, 데디케이티드, 멀티캐스트 여기 5개는 컨트롤 플레인 로지컬 채널이고요. 여기 있는 트래픽 채널 2개는 유저 플레인 채널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얘들이 이제 좀 더 아랫단에 있는 서브 레이어, 맥 서브 레이어로 가면 여기서 이제 컨트롤이라는 말은 떨어져 나가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CCH라는 말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CCH라고 돼 있으면 다 라디오 링크 컨트롤 관련된 부분이고 물론 여기서 TCH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별을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헷갈려요. 보면 뒤에 가면 또 이게 뭐 이게 전미사다 그랬는데 우연히도 뭐예요? 이게 다른 데 사용되고 해서 막 헷갈리는 게 있어요. 자, 어쨌거나 그래서 맥 서브 레이어에서는 여기 있는 것들, 여기 컨트롤에 있던 것들이 묶인다고 했었죠, 몇 개가. 그래서 페이징 채널이 돼요. 컨트롤은 날라갔어요. 브로드캐스트 컨트롤 채널이 브로드캐스트 채널이 됐고요. 멀티캐스트 컨트롤 채널이 멀티캐스트 채널이 되고요. 실질적인 요 내용들은 주로 쉐어드 채널이라는 부분으로 날아가는데 얘는 이제 다운링크 관련된 거고 얘는 업링크인데 얘는 갑자기 뚱딴지 같이 뭐냐 라치라고 한다 그랬어요. 라치 이게 나와 있지만 우리가 알로하 할 때 생각이 나지만 서로 컨텐션을 해요. 내가 여기 기지구에 가서 붙고 싶어요. 이 노드 B에 가서 붙고 싶어요 하는 그런 로지컬한 채널이 있는 거예요. 그게 라치예요. 거기다가 내가 신호를 보내요. 그러면 이제 컨텐션이 일어나요. 다른 유저도 이 랜덤 액세스 채널을 통해서 액세스 프로브를 안 날리면 내가 그냥 딱 가서 쉽게 붙는데 쫑이 날 수가 있어요. 컬리전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다운링크를 통해서 라치 채널은 여기니까 업링크해서 이쪽으로 보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컨텐션 베이스로 다 돼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레이어 1으로 가면서 점점 이제 실제 레이어 1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이런 로지컬한 채널들이 정말 피지컬한 채널로 할당되는 거고 피지컬한 시그널로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L1 레이어의 어떤 기기가 있다. 그러면 걔는 뭘 해요? 걔는 정말 옵티컬 시그널이라든가 라디오 프리퀀시 시그널이라든가 아쿠스틱 시그널을 받아서 그렇죠? 걔를 디지타이즈를 하고 뭐 에러 컨트롤, 특히 이제 포워드 에러 컨트롤 이런 걸 해서 다시 로지컬한 어떤 벡터, 패킷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L1은 거꾸로 한번 가봅시다. 우리 지난번에 이렇게 가는 건 했으니까 L1에서 제일 아래쪽에는 무슨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시그널. 요거는 레퍼런스 시그널이고 알겠어요?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말 그대로 시그널 젠 시스템즈 할 때 특히 컨티뉴어스 타임 시그널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레퍼런스 시그널이 있고요. 여기도 이제 사운딩을 위한 레퍼런스 시그널인데 이 사운딩이라고 하는 것은 채널 사운딩이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채널을 뭐 울리는 것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쉽게 말하면 아이덴티파이 한다고 보면 돼요. T5.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오냐면 제어에서 많이 나오는데요. 반드시 제어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어떤 블록을 줬어요. 이게 LTI 시스템이에요.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그럼 여러분이 얘를 fully characterize 하려면 frequency response나 impulse response를 알면 되죠. 이것을 알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여기다가 뭐 코사인 2파이 F0T라는 것을 인가하고 쭉 프리퀀시를 수입하면서 나오는 걸 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게 뭐죠? 예. 사실은 엄밀히 얘기하면 이렇게 나와야죠. e to the j 2파이 f0t를 넣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이게 리얼이면 뭐 칸조기 시메트리 때문에 뭐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프리퀀시 리스판스를 아이덴티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냥 F0라고 우리가 많이 쓰죠. 그렇죠? 뭐 이런 거라든가 그런 것처럼 이 채널 사운딩은 채널이라는 언노운 시스템의 일종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알아내려고 하는 신호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레퍼런스 시그널은 다른 말로 많이들 파일럿이라고도 해요. 파일럿이라는 말에서 좀 들어봤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데이터를 쭉 보내는데 예를 들면 100개의 데이터를 보내는데 10개 건너 하나씩 알고 있는 심볼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거를 파일럿 심볼이라고 하고요. 그 부분에 해당하는 시그널을 파일럿 시그널이라고 하는데 3GPP에서는 레퍼런스 시그널, 참조 신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거는 알려진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걔가
디스토트돼서 어떻게 나타나겠죠. 채널에 따라서. 그러면 보고는 이게 이 신호구나 이렇게 알고는 다른 신호들을 복조할 때 사용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안 나왔지만 DMRS라는 게 있어요. Demodulation Reference Signal, 그러니까 복조를 위한 첨조 신호 이런 말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제 피지컬 레이어에서는 공통적으로 다 앞에 이제 P가 붙어요.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헷갈리는 접두사가 여기 있잖아요. 예, 이 페이징 때문에 그렇죠. 얘도 P가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얘는 좀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PCCH와 PCH는 피지컬 레이어 채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잘 기억하면 되겠어요. 제가 그러면 이제 기말고사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거를 정말 이 복잡한 수없이 많은 채널 중에서 뭔가를 낸다. 그러면 true, false로 내면 되겠죠. 예. PCCH와 PCH는 피지컬 레이어의 채널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이제 true, false로 답을 해야 되겠죠. 우리 조교가 기억을 해놨다가 이런 종류의 문제를 반드시 낼 거예요. 그러니까 true, false가 있을 거예요. 알겠죠? 뭐 지금까지 하듯이 true, false도 있고 뭐 서술형도 있고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대부분 어쨌든 P가 붙으면 피지컬이고요. CH는 채널이에요. 그리고 이게 SCH라고 되어 있는 건 쉐어드 채널인데 주로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 가는 거예요. 그럼 SCH 되면은 여기도 보세요. 쉐어드 채널이 있었죠. 그렇죠? 쉐어드 채널 SCH. 맞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도 쉐어드 채널이죠. 여기 또 어디 있어요? 여기도 여기는 싱크로나이제이션이죠. 이게 주의해야 돼요. 그렇죠? 여기 가면 또 쉐어드 채널이 있고요. 여기 있죠. 피지컬 업링크 쉐어드 채널.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건 또 뭐겠어요? 예를 들면 요 녀석들이죠. 예. 이거는 이 P는 또 여기도 있네요. 그렇죠? 얘도 주의해야죠. 그러니까 얘도 굉장히 골치 아픈 녀석이죠. 프라이머리인데 피지컬인 것처럼 헷갈리잖아요. 예. 프라이머리 싱크로나이제이션 채널. 그래서 안 헷갈리라고 보통 이렇게 안 쓰고요. 얘는 이렇게 대시를 많이 넣어줘요. 네. 그러니까 나름 이 사람들도 헷갈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앞에다가 대시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이제 쉐어드 채널이 아닌 거예요. 싱크로나이제이션 채널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뭐 싱크로나이제이션에 대해서는 지금 우리가 디지털 통신 시간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 기지국이 이 오케스트라의 지휘자 같은 사람이잖아요. 얘가 그래서 이 지휘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박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지휘를 하는데 우리가 보통 지휘자를 쳐다보면서 그렇죠? 우리의 신호를 맞추자, 그러니까 우리의 악기 연주를 타이밍을 맞추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싱크로나이제이션 채널을 통해서 싱크로나이제이션 시그널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래야지 기지국 신호에 맞춰서 유저 이퀴먼트 또는 모바일 스테이션들이 싱크로나이즈를 해서 액세스를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지난번에 그 슬라티드 알로하와 넌 슬라티드 알로하를 설명할 때 여러분 감을 잡았잖아요. 이 슬라티드 시스템은 약간 좀 더 복잡해지지만 왜냐하면 싱크로나이즈를 해야 되니까 어땠어요? 넌 슬라티드 시스템에 비해서 훨씬 주파수 효율이 높았죠. 단위 시간당 우리가 보낼 수 있는 비트 수가 많아졌죠. 기억하세요? 네. 그래서 넌 슬로티드로 하면 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언제나. 그리고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4G에서는 TDD와 FDD 둘 다 허락했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FDD를 했죠. 그러니까 뭐 그건 오케이. 근데 TDD로 한다고 해보세요. 그럼 뭐냐면 기지국이 어떤 타임 피리어드 동안은 다운링크 신호를 보내고 어떤 타임 피리어드 동안은 이제 업링크 신호를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그 셀에 있는 유저 이퀴먼트들이 다 맞춰줘야지 그냥 제멋대로 다운링크 신호 보내는 타임 피리어드인데 막 액세스 프로브 막 날려봐요.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특히 다운링크 신호 오고 있는데 액세스 프로브를 날리면 어떤 문제가 생겨요? 다른 유저들이 다른 모바일 스테이션들이 간섭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기지국들이 여러분은 안 보이지만 기지국마다 있잖아요. 기지국 타워가 있으면 앞으로 저기에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인비저블한 컨덕터 지휘자가 하나씩 있어가지고 지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또 여러분은 의문이 들 거예요. 그럼 기지국과 다른 기지국 장비 이 노드 B와 이 노드 B는 어떻게 싱크가 되어 있느냐? 여러 가지로 하는데요. 뭐 GPS 같은 걸 쓰기도 하고요. 케이블을 써서 하기도 하고 둘 다 써서 보완하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기지국 장비들이 최대한 싱크가 맞아지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당연히 GPS 타임 정보를 쉽게 여러분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셀룰라 네트워크를 통해서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핸드폰들이 이제 어떻게 됐어요? 끊임없이 이 다운링크에 타이밍 정보를 잡아서 거기다가 타임 스탬프까지 찍어서 이게 몇 초입니다 하고 알려주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굉장히 정확한 시계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예전에 차고 다니던 뭐 스위스제 시계들 아무리 비싸봐야 여러분 핸드폰에 있는 시계보다 정확하지 못한 거예요. 굉장히 정확해진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그 시계는 애플리케이션 앱이 뭐 프로세스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니까 정말 나노세크로 맞지는 않겠죠. 하지만 굉장히 수준 높은 그 정확도로 여러분에게 시각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그래도 한 번 더 그림을 보면요. 이런 데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그림들이 자주 나타난다고 했었죠. 나타난다고. 그래서 한 번만 더 보고 지나갑시다. 그래서 자, 요거 딱 보니까 뭐예요, 이게? 예. 컨트롤 채널들이네요. 그렇죠? 이건 트래픽 채널이고 컨트롤 채널, 컨트롤, 트래픽, 컨트롤 해서 딱 봐도 여기가 아까 컨트롤 레이어, 서브 레이어라는 걸 알 수 있겠고요. 여기 이제 다운링크, 업링크해서 다운링크와 업링크해서 좀 다르죠. 다운링크가 수없이 많은 컨덕팅하기 위해서 컨트롤 시그널들을 쫙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운링크에 이런 로직하는 채널들이 훨씬 많은 거예요. 업링크는 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그러니까 컨덕터가 뭐 신호를 보내주니까. 뭐 예를 들면 지휘자가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뭐 좀 강하게 하라고 이렇게 예를 들면 지휘할 때 어떤 바이올리니스트 보고 손을 탁 올리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뭐 잠잠하게 하라고 그런 신호들이 수없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도 보면 알겠지만 예를 들면 이게 멀티캐스트 관련된 건데 이 트래픽은 어때요? 결국 쉐어드 채널로 컨버지하죠. 맞아요? 트래픽 신호들은 쉐어드 채널로 컨버지를 반드시 하는 거예요. 여기도 있죠, 그렇죠? 트래픽 관련된 거는 물론 컨트롤도 여기 들어있긴 하지만 쉐어드 채널은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레이어들이 있고 레벨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 채널들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리뷰는 거의 된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하고 싶은 건 뭐죠?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동통신 그러면 많은 국민들은 이런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SKT나 뭐 KT나 LG U 플러스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가서 가입하고 왜냐하면 소비자를 직접 상대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박사 과정까지 통신과 네트워크를 전공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가는 것도 있겠죠, 물론. 하지만 실제로는 뭐죠? 네트워크 장비를 만드는 네트워크 이퀴먼트를 만드는 그런 곳이라든가 또 여러분이 잘 아는 곳이 뭐예요? 이게 스마트폰을 만드는 그렇죠? 그런데 의외로 이 시장이 크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한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노키아라는 그 굉장히 유명한 회사가 핀란드 회사죠. 핸드폰 사업을 접고 그래서 매각하고 그래서 지금도 남아 있지만 아마 중국계 회사로 바뀌었을 거예요. 시장 점유율이 뭐 폭락을 했죠.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러면서 통신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통신 전공하려면 가지 말라고 막 그런데 실제로 요 시장에서만 노키아가 점유율을 잃은 거예요. 실제로 노키아는 여전히 이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는 굉장히 강한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들은 사실은 글로벌 회사들이 아니죠. 삼성이 예를 들면 스마트폰 이거 글로벌로 판매하고 있잖아요. 삼성의 네트워크 기지국도 그렇고. 그래서 실제로 이쪽과 이쪽이 중요하고요. 스마트폰은 표준에 따라서 이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예를 들면 파워 컨섬션을 작게 만드나 하는 게 이슈가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항상 나왔던 게 발열 문제가 됐잖아요. 발열 적게 줄이려고 뭐 안에 소프트웨어를 좀 이렇게 만지작거리는 트릭을 쓴다거나 이런 거에서 이제 논란이 되고 그랬죠. 애플도 그랬고 삼성도 그랬고. 근데 네트워크 이퀴먼트는 이 주로 이제 기지국 장비인데 핵심이 뭐예요? 이 어떻게 보면 맥 스케줄러인 거예요. 맥 스케줄러가 잘하면 똑같은 표준 내에서도 훨씬 더 많은 유저들을
이 프리퀀시 타임 그리드에 패킹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실제로 산업적인 연구 대상이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AI, 머신러닝 이런 데 관심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이 네트워크 이퀴먼트에서의 이 맥 스케줄러 관련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해요. 여러분이 그 스파이더맨 옛날 버전을 보면 거기에 이제 뭐 옥토퍼스인가 뭐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어떤 그 매드 사이언티스트가 어때요? 핵융합로를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너무 많은 일들이 막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팔이 모자라니까 팔을 여러 개 달아서 막 하죠. 그렇죠? 예.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그 기지국도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최적화를 해야 되거든요. 리소스 엘로케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최적화 문제를 그냥 수학적으로 풀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들이 많고 이렇게 되니까 실제로 네트워크 오퍼레이션 관련해서 점점 더 이 AI와 머신러닝에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뭐 간단한 어떻게 보면 이제 LTE와 LTE Advanced NRS의 중요 피처들인데 용어들을 좀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LTE Advanced에서는 핵심적인 게 이제 Carrier Aggregation이라는 건데 간단히 말하면 일단 밴드위스 20MHz로 다운링크에서 예를 들면 업링크도 마찬가지지만 표준을 LTE를 만들었는데 밴드위스가 넓어져야지 어쨌든 전송률을 높이는 데 유리하니까 이거 5배까지 하고 싶은데 연속적으로 100MHz를 확보할 수 있는 국가들이 잘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띄엄띄엄 떨어져 있거나 한 것들도 어떻게든 할 수 있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여기, 저기, 거기 있는 또 할당받은 프리퀀시 대역들을 합쳐서 마치 합쳐진 것만큼 LTE 시그널이 날아가고 받아 수신되는 것처럼 만들기 위한 어떤 그런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라디오 리소스 컨트롤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안 말했는데 이걸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이 디지털 통신을 들으면 똑같은 RRC라는 용어로 해서 듣는데 그때는 루트 레이즈드 코사인, 루트 레이즈드 코사인이라는 그 펄스 또는 웨이브 폼의 줄임말이에요. 근데 이게 헷갈리니까 요즘은 이게 루트나 스퀘어 루트나 같은 말이잖아요. 우리가 뭐 그래서 스퀘어 루트 레이스드 코사인에서 SRRC 이렇게 많이 써요. 안 그러면 이 RRC와 이 RRC가 헷갈리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피지컬 레이 하는 사람들이 쓰던 축약어를 네트워크 사용하는 사람들이 축약어로 쓰는 거예요. 서로 다른 건데. 그러면 헷갈리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면 캐리어 에그러게이션이라든가 뒤에 뭐 콤프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 라디오 리소스 컨트롤 프로토콜에서 뭐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도입했다 이러는 거예요. 캐리어 에그러게이션이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RRC 프로토콜에 어떤 새로운 메시지를 추가했다. 이런 말들이 LTE 어드밴스드 관련돼서 있어요. 그 다음에 당연히 마이모는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LTE뿐만 아니라 NR뿐만 아니라 점점 더 강력해지고 있고 점점 더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이모 관련돼서는 용어를 2개 기억해 놓으라고 했어요. 하나는 뭐였죠? 하나는 다이버시티라는 단어였고요. 하나는 멀티플렉싱이라는 단어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학부 디지털 통신이나 대학원 시공간 뭐 무선 통신 개론 이런 걸 들으면 이 다이버시티 멀티플렉싱 트레이드 오프 오브 마이모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에 대한 걸 한참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다음에 LTE 어드밴스드에서 또 셀 엣지 유저 퍼포먼스를 올리는 방법으로 릴레이 노드 그 다음에 릴레이뿐만 아니라 어때요? 멀티 포인트 예를 들면 기지국들이 서로 비임을 어떤 특정한 유저에게 서로 이렇게 쪼여줘서 또는 인터페런스가 없도록 최대한 멀리 떨어지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코오더네이션을 함으로써 여러 점들이 지점들이죠. 그 뭐 기지국이죠 주로 또는 업링크일 때는 여러 모바일 스테이션들이 이렇게 되겠지만 그건 사실 쉬운 일은 아니고요. 주로 이제 기지국 장비들이죠. 그래서 이 노드 B들이 빔 스티어링을 하거나 아니면은 마이모에서 빔 포밍을 잘 해서 어쨌든 이 유저 이퀴먼트의 시그널 투 노이즈 레이쇼를 높인다든가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콤프라는 기술이 도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더 향상시킨 게 5G인데요. 5G는 이 유스 케이스라는 용어를 파퓰러라이즈 시켰다고 했어요. 그래서 크게 3개의 유스 케이스 클래스가 있는데 하나는 EMBB, 빠르게, URLLC 2개로 돼 있어요. reliable 하면서도 low latency로.
그래서 제가 이건 뭐 원격 수술 이런 거 생각하라고 했죠. 그다음에 MMTC는 굉장히 많은 조그만한 센서들이나 뭐 홈 어플라이언스 뭐 이런 것들까지도 통신이 가능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처음에 릴리스할 때는 요거 위주로 해놓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처음에는 여기도 나오지만 non-stand alone 혼자 서 있을 수 없는 방식을 먼저 릴리스를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기존에 LTE망이 있으니까 거기서 LTE의 컨트롤 신호 뭐 이런 거 다 쓰고요. 그냥 어떻게 해요? 예, 어떻게 보면 저 쉐어드 채널에 해당하는 부분을 잔뜩 밴드를 넓혀가지고 왜냐하면 정부로부터 100메가씩 막 받았잖아요. 예, 그렇게 해놨는데 그러면 여전히 어떻게 돼요? 예, 기존의 LTE 코어 네트워크 케이퍼빌리티에 제약을 받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스탠드 얼론으로 가야지 본래 5G가 약속했던 이런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네트워크 장비 회사들이 우리 장비는 이 스탠드 얼론에 아주 최적화되어 있다. 빨리 사가세요. 이렇게 서로 이제 뭐 홍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유스 케이스들을 보면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이 토레스티얼 네트워크, 그러니까 예전에는 랜드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땅바닥에 붙어서 막 다니는. 예. 근데 이제는 뭐 드론이라든가 그렇죠, 에어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한 여러 가지, 심지어 뭐 세틀라이트, 로우 어스 오비 세틀라이트, 스타링크 같은 거죠. 그런 것까지도 이 5G, 6G로 확장하자 그래서 요즘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것이 non-terrestrial 네트워크 쪽이고요. 표준에도 이걸 이제 반영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FR1, FR2라는 것은 뭐냐면 간단히 얘기하면 이 EMBB, 그러니까 넓은 밴드위스를 확보해서 초고속으로 통신할 수 있게 해주고 싶은데 낮은 프리퀀시 대역에서는 넓은 대역을 확보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요건 낮은 대역에서고 요건 높은 대역에서 따로따로 하고 있고요. 요 특히 높은 대역은 소위 밀리미터 웨이브라고 불리는 대역이에요. 그래서 거기서도 표준을 만들어서 어쨌든 처음에 약속했던 대로 잘해보자 이런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이제 다시 나눠서 이제 뭐 레디오 액세스 네트워크와 코어 네트워크 관련해서 이 5G의 어떤 유행어들이 뭐냐? 그럼 일단 G 노드 B 또는 뭐 넥스트 제너레이션 E 노드 B라는 것도 있고요. 예. 그런 것들이 5G 관련해서 나와요. 잘 찾아보면 뭐 예를 들어서 얘는 뭐 non-stand alone과 관련된 듯이 이제 주로 설명이 돼 있고요. 얘는 이제 stand alone과 관련된 듯이 설명이 돼 있는데 요건 사실 잘 안 쓰고 일반적으로는 그냥 E 노드 B 그러면 LTE망의 기지국, G 노드 B 그러면 5G NR망의 기지국 이렇게 보면 거의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매시브 마이모, 그래서 마이모가 그냥 인핸스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안테나를 많이 써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거든요. 핀 포인팅도 가능하고 전에 얘기했던 포지셔닝 또는 로케이션, 그러니까 위치를 알아내는 거죠. 이런 것들이 물론 이제 멀티패스 채널에서는 여전히 어려워요. 하지만 그래도 훨씬 예전보다는 잘할 수 있게 되니까 이런 것도 해보자는 거고요. 그다음에 플렉서블 뉴머롤로지는 말했지만 뭐 OFDM의 경우에 여기 있지만 다 OFDM 베이스드 표준이잖아요. OFDM은 간단히 얘기하면 이쪽에 서브 캐리어, 이쪽이 타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프리퀀시, 타임 그리드가 있는데 결국은 여기다가 이제 뭘 채워 넣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실제 피지컬한 프리퀀시 밴드를 받았을 때 여기를 큼직큼직하게 자를 거냐 아니면 조금하게 자를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저 주어진 밴드의 활용성을 높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능하도록 예를 들면 여기는 DFT를 수행해야 되는데 항상 디스크리트 푸리어 트랜스폼을 그 포인트 수를 달리할 수 있게 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플렉서블하게 LTE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얘는 실제로 클라우드 랜 또는 센트럴라이즈드 랜인데 뭐 전에 어제 지난 월요일 날 설명을 했었죠. 이게 클라우드라고 해서 여러분이 뭐 데이터가 분산돼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얘는 소위 말해서 라디오 헤드라고 해요. 라디오 헤드가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센트럴라이즈된 컨트롤을 받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정말 선이 떨어져 있는 모바일 유저들한테는 엄청난 자유도를 주지만 나머지는 선을 더 늘리는 거예요. 그전에 비하면. 그렇게 해서라도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그 다음에 뭐 버추얼라이즈드 되어 있는 라디오 액세스 네트워크 이런 용어들도 쓰여 있고요. 이 과목에서 이것까지 다룰 건 아니고 실제로 이런 것들을 대학의 어떤
학부 대학원에서 수업 시간에 크게 다루지는 않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기술적인 문제에 가까워요. 그리고 코어 네트워크에서는 많이들 얘기하는 게 이제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뭐 이런 것들인데 네트워크 슬라이싱 뭐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거는 5G만을 위한 게 아니라 이 네트워크를 전공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있는 것들을 5G에 어떻게 보면 넣어 보겠다는 것이지 이게 뭐 표준으로 되어 있거나 이런 거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리뷰를 오래 했고요. 오늘은 챕터 8과 10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챕터 8은 뭐냐? 제목이 모델즈예요. 챕터 10은 QoS라고 돼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좀 찾아봤어요. 이 부분을 제가 다 설명할 이유는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컴퓨터공학과에 우리 과목이 있죠. 네. 그래서 일단 제가 그냥 웹에서 긁고 오다 보니까 재작년 실러버스이긴 하지만 제 생각에는 뭐 올해도 아마 이번 1학기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서 누가 저보고 이걸 듣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보면 이제 컴퓨터 공학과의 컴퓨터 네트워크 300단위 과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TCP/IP 중심으로 저 데이터 통신과 컴퓨터 네트워크의 기초와 첨단 기술을 배운다라고 되어 있고요. 안타깝게도 컴퓨터공학과 과목이다 보니까 이런 게 프리레퀴짓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네트워크에 대해서 그냥 통신 및 네트워크 개론 여기서 들었는데 나는 컴공과 학생이고 예를 들면 관심이 생겼고 좀 더 알고 싶다. 그런데 아직 안 들었다 싶으면 그 다음 과목은 이제 저거고 이번 학기에 있었으니까 아마 내년 1학기에 개설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강의 진도 계획인데 우리가 아웃라인을 보면 우리가 어떤 부분이 커버됐고 안 됐고 하는 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한 부분은 우리가 전혀 언급하지 않았거나 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켓이라는 개념이라든가 뭐 트레이스 루트, 그다음에 레퍼런스 모델. 그다음에는 놀랍게도 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언급했어요. 특히 피지컬 레이어는 이제 뭐 여기는 사실 대충 되어 있을 거고 워낙 제가 많이 커버를 했죠. 그다음에 뭐 프레임 에러 컨트롤 코딩, 뭐 디텍션 커렉션 이런 말들도 다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도 뭐 링크 레이어 얘기가 계속 나와 있죠. 네. 그래서 뭐 스피닝 트리라든가 뭐 스위치 이런 말들, 컨텐션 이제 좀 익숙하죠, 그렇죠? 네. 그다음에 뭐 못 들었던 말들도 있지만 ARP라든가 뭐 DHCP라든가 네트라든가 이런 말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제법 얇은 책이지만 제법 많은 부분을 그러니까 넓고 얇게 커버는 했다는 것. 그다음에 라우팅에 대해서도 뭐 쇼티스트 패스라든가 뭐 다익스트라 다 들어본 거죠, 그렇죠? BGP 얘기도 여러분이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UDP, TCP 이런 것들도 뭐 슬라이딩 윈도우, 플로우 컨트롤 그렇죠? 네. 다 들었고요. 컨제스천 컨트롤 설명 들었고 이런 거는 이제 좀 모르겠지만 그렇죠? 예. 실제로 이거는 QoS 관련해서 좀 다시 다루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HTTP에 관해서는 이 과목에서는 커버를 아예 안 했고요. 예. 그 다음에 퀄리티 오브 서비스는 말했지만 챕터 10에서 우리가 다룰 거예요. 하지만 굉장히 얇게 제가 말했죠. 오늘 챕터 8과 10을 다 한다는 얘기는 결국 얘는 정말 수박 거달기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첨가물의 수박을 한번 쓱 쳐다보는 정도로 할 거예요. 그리고 아예 빠진 게 이 교과서에서 물론 이제 챕터 제일 마지막에 어디셔널 토픽스에서 다뤄줘야 되는데 이 네트워크 시큐리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컴퓨터예요. 그러면 여러분 컴퓨터에서 인터넷으로 전송하기 위해서 레이어 7부터 1까지 해서 결국은 이더넷 케이블을 통해서 예를 들면 학교 시스템에 연동이 돼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있어요 여기? 수없이 많은 패스를 통과해서 예를 들면 뭐 집에 있는 컴퓨터에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이 알듯이 어떻게 돼요? 이 시그널이 어디에 도착하면 얘는 무슨 짓을 해요? 레이어 1, 2, 3, 4인데 IP 어드레스가 어느 레벨에서 이걸 딱 따보면 있죠. 여기에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못 가게 만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보내는 IP 패킷이 어느 IP 어드레스로 가야 하는지를 여러분이 막아버리면 얘가 가겠어요? 물론 얘를 어때요? 어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프라이빗 스위치를 통해서 싹 이상하게 인크립션을 해놓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 네트워크에 있는 누군가는 그렇잖아요.
여기다가 연결해가지고 모니터 화면 달아놓고요. 책상에 앉아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IP 어드레스로 어느 IP 어드레스와 TCP 세션을 열어서 뭘 하는지는 그냥 알 수 있어요. 모니터링이 가능해요. 모니터링. 그렇잖아요. 저 시그널이 그냥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여기서 뭔가 인크립션을 해야 되겠죠. 뭔가. 예.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예를 들면 9.11 사태 이후에 2001년 미국에서 예를 들면 저걸 인크립션을 과도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내셔널 시큐리티 국가 안보죠. 위에서 좀 감시하고 싶은데 감시가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감시할 대상한테 우리가 감시하겠습니다 하고 영장을 들이밀 수도 없죠.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주로? 예. 영장 청구를 하고 그렇죠. 우리가 감청하겠습니다 하고는 감청장비로 감청을 하고 사후에 알려주죠. 우리가 예를 들면 금융감독원인가요? 뭐 이런 데서도 여러분의 거래 내역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주죠. 계좌를 조회하였습니다 하고 나중에 알려주죠.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인크립션을 굉장히 많이 걸어 놓잖아요.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으면 여러분이 어떻게 보내는 걸 패턴을 보고는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불길한 생각이 들죠. 그래서 이제 수없이 많은 인크립션 방법들 이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완전히 이제 빠져 있으니까 혹시 여기에 관심이 있으면 예, 여러분이 뭐 파이널 리포트에 써도 되는데 아웃라인을 저한테 반드시 확인을 받고 하세요. 예, 제가 모를 정도로 여러분이 깊이 있게 한다 그러면 제가 채점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돌아옵시다. 챕터 8로. 그래서 여기 모델인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이 과목 여러분 교과서를 봐서 알겠지만 이게 굉장히 얇죠, 그렇죠? 제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뭐냐면 저명한 저자들이 훌륭한 대학에 있으면서 아주 얇게 했었다는 거. 네. 그런데 뭐랄까요? 요즘 예전과는 달리 이 3학년 과목들, 4학년 과목들 300, 400 단위의 많은 책들이 요즘은 좀 얇게 쓰이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분야가 그렇잖아요. 특히 선진국, 우리나라도 이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잖아요. 인구가 줄고 있어요. 우수한 인력들이. 그런데 예전처럼 막 늘어날 때는 어때요? 들어오면 막 서로 하겠다 그러면 아니 넌 나가고 넌 뭐 이렇게 되는데 요즘은 그게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예, 흥미를 최대한 끌 수 있게 하려고 부담이 적은 상태에서 이제 이 호객 케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보통 예전 같으면 그냥 이런 과목 없이 바로 큐잉 디어리부터 하는 거죠. 그래프 디어리부터. 물론 여기도 나와 있지만 그래프, 큐, 그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 실제로 여기 대부분 얘기가 뭐냐면 여기 probability와 optimization이에요. probability 디어리와 optimization 디어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실제로는. 그런데 이거를 뭐 심각하게 설명은 안 하죠. 다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 그래프는 이제 이산수학 과목에서 맞습니까? 다루고 있어요. 그다음에 얘는 뭐 말 그대로 큐잉 디어리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를 하는 학생들은 필요한 게 뭐냐면 당연히 컴퓨터 공학과나 컴퓨터 사이언스 학과의 뭐 100%라고 해야죠. 100%가 전공 필수로 지정하고 있는 이산수학 과목. 물론 이름은 다를 수 있어요. 뭐 discrete mathematics일 수도 있고 뭐 introduction to computer science일 수도 있고 뭐 다 달라요. 하지만 그래프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랜덤 프로세스. 제가 이번 학기에도 하고 있지만 이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또는 전자수학 A죠. 저희는 과목에서 하고 있는데 뭐 파송 프로세스가 나오는데요. 이 파송 프로세스를 써서 예전에 큐잉 디어리의 흥미로운 결과들을 많이 처음에 유도했고 그게 심플리스트한 폼이에요. 그런데 어쨌든 이 Q라는 것, 그다음에 큐잉 디어리 여기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 큐잉 디어리는 방금 얘기했듯이 프로바빌리티 디어리의 일부지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 자체로 한 과목이 넘는 거예요, 사실. 당연히 뭐 에버리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딜레이의 레이턴시의 지터 뭐 어쩌고 하려면 프로바빌리티를 다루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다음에 여기 뭐 다이나믹 라우팅이라든가 아까 뭐 스케줄링 얘기도 했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려면 뭐예요? 다 리소스 엘로케이션, 최적화 문제의 일종이죠. 그것도 다이나믹 리소스 엘로케이션이니까 최적화가 나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요런 걸 들어야 되겠구나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뭐예요? 여기다가 프로그래밍 스킬을 더하면 사실 여러분이 뭘 할 수 있죠? 이걸 딱 보니까 이 부분만 조금 빼고 나면 나머지는 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머신 러닝 관련된 백그라운드와 동일해요.
딱 빠진 부분은 뭐죠? 여기다가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고 여기가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라고 하면 주로 여기는 여기 이제 빠져 있다고 봐야 되는 것 중에 뭐죠? 어드밴스드 캘큘러스. 그다음에 리니어 알지브라. 그죠? 그래서 선형대수와 그다음에 캘큘러스일 수도 있고 어드밴스드 캘큘러스도 있고 그레디언트 이런 거 있잖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이것도 최적화와 관련이 되니까.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유되고 있고요. 통신도 어때요? 통신도 여기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컴퓨터 네트워크뿐만 아니라 피지컬 레이어 쪽도 굉장히 많이 파이, 맥 이쪽도 공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체로 probability theory. 그렇죠? 이게 이쪽이 이제 probability theory와 optimization이 되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요. 이렇게 넣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리니어 알지브라, 캘큘러스 이런 건 다 여기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다음에 프로그래밍 스킬은 어디 있겠어요? 프로그래밍 스킬은 여기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피지컬 레이어, 맥 레이어는 프로그래밍 스킬을 이 컴퓨터 사이언스나 엔지니어링의 정말 코어 과목들만큼은 요구하지 않지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모델즈라고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네트워크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 인터넷이란 네트워크 실제 있잖아요. 그런데 얘를 디벨롭할 때 어떻게 됐겠느냐? 처음에는 이제 네트워크 간단했을 거 아니에요? 대충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사람들이 하고 싶었던 게 뭐겠어요? 우리가 엔지니어, 사이언티스트니까 최적화를 하고 싶죠. 효율을 높이고 싶죠, 뭔가.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어널리시스를 하고요, 그렇죠? 기존의 시스템이 있다면 그다음에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거죠. 그래서 시노미 시스템에 따르면 어널리시스, 신티시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신티시스는 디자인과 거의 비슷한 말이죠.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실제 현실이 있고 mathematical model in abstraction이 있죠. mathematical abstraction의 모델이 있잖아요. 이 모델은 어때요? 모델이라고 하면 항상 뭐예요? 이거 플라 모델, 플라스틱 모델 실제랑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디테일에서 차이가 난다거나 크기가 다르다든가 그렇죠? 실제로는 예를 들면 F16 모델이다 그러면 걔가 제트 엔진을 가지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빠져 있죠. 그래서 모델은 뭐냐면 항상 제가 많이 얘기했던 이거예요. 심플리피케이션이에요. 어떻게 보면 심플리피케이션 현실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심플리파이 할 때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풀고자 하는 문제의 에센스를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날아가더라도 에센스를 킵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센스 중에서도 어때요? 모든 걸 다 킵하면 모르겠어요. 너무 복잡해서. 그러면 처음에는 걷어내는데 요거 나중에 풋백 해야 됩니다라고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단계까지 심플리파이를 해요. 어떤 때는 심플리파이를 한참 하다 보면 문제가 트리비얼하게 돼요. 참고로 여기에 요 에리어, 그러니까 컴퓨터 네트워크와 이 피지컬 레이어, 맥 레이어 커뮤니케이션에 동시에 대가가 되신 분이 있어요. MIT의 갤러거라는 분인데 이 분이 그 요쪽에 대가인 인포메이션 티어리의 어떻게 보면 아버지라고 불리는 셰넌이랑 MIT에서 같이 교수를 할 때 젊을 때 자기가 셰넌한테 가가지고 이거 재밌는 문제 같은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얘기했대요. 그랬더니 클로드 셰넌 교수가 잠깐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이해 좀 해볼게 그러더니 이것 빼고 저것 빼고 그것 빼고 하더니 에센스를 그대로 간직하면서 문제를 트리비얼한 문제로 바꿔버리더래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놀랐대요. 뭐야, 내가 굉장히 좋은 문제와 해를 찾았다고 생각했더니 이건 그냥 트리비얼하네. 어떤 때는 그렇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심플리파이가 전에는 모르죠. 이런 걸 기억을 하세요. 어쨌든 그래서 좀 심플리파이 됐어요. 그래서 뭔가 좀 빠져 있어요. 하지만 에센스를 간직하고 있고 얘들이 우리가 새로운 더 나은 시스템을 디자인하고 또는 더 나은 프로토콜을 제시하는 데 도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 좀 좌절할 때가 있어요. 이거 너무 심플리파이 된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해서 논문 쓰는 게 이게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이런 굉장히 그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이런 생각만 하는 학생들이 있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어떤 때는 심지어 있잖아요. 시스템을 일부러 그 아이디얼한 것과 비슷하게 만들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으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증폭기 있잖아요. 앰플리파이어를 선형화하려고 하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모든 앰플리파이어는 비선형이에요. 실제로는. 하지만 비선형이 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고요. 레귤레이션을 만족 못할지 할지 뭐 아무 뭐 사실은 프리딕션이 안 돼요. 많은 경우에. 물론 요즘은 그런 것 때문에 저기 머신러닝 기법을 사용하죠. 새로운 뭐 딥 뉴럴 네트워크를 통해서 훈련을 잘 시켰더니 뭐 왜 그런지는 모르는데 잘 처리하더라. 정말 훌륭한 일이죠. 하지만 그 전에는 어떻게 했었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을 하고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제어라면 스터빌러티가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자. 리니어라이즈 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런 일들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그래프 티어리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 교과서에 이제 있는 건데 여러분이 뭐 그래프에 대해서 알겠지만 그래도 뭐 좀 리뷰를 하고 지나가면요. 그래프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래프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듀엣이에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두 개의 집합이 있어요. 먼저 이 V라는 집합, 이 버텍스 또는 노드들의 집합이에요. 얘는 그냥 우리가 디스크리트한 집합이에요. 또는 카운터블한 집합이고 주로 파이나이트예요. 그러니까 그냥 뭐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해도 되고 1, 2, 3, 4로 번호를 붙여도 돼요. 주로 이제 번호를 붙이겠죠. 그 다음에 이 edge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페어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그젠플에 있지만 요게 이제 그래프인데요. 지금 보면 여기 번호가 붙어 있죠. 그러면 여기는 지금 노드가 또는 버텍스가 5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V라는 집합은 1에서 5까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들 간의 연결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저 edge라는 걸로 나타내요. 그러니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엣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1, 2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 1,2라는 녀석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3, 5가 연결되어 있죠. 그럼 3,5가 있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 지금 화살표가 되어 있는데 우리가 어떤 때는 어떤 현실을 이 그래프를 가지고 모델링 할 때 서로 쌍방이 아느냐, 그냥 서로 대칭적이냐 이런 게 있고 일방적이냐가 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예를 들면은 김재동을 알아요. 김재동을 저를 모르죠. 그러면 그 네트워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디렉셔널 그래프를 써서 나타내야죠. 나는 쟤를 알아와, 쟤는 나를 몰라니까. 내가 저기서 가는 예를 들면 에지는 있어야 되고 오는 에지는 없어야죠. 맞습니까? 그런 걸 나타내고 싶어서 또 그래프에서 디렉티드 그래프와 언디렉티드 그래프를 나눴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그냥 일단 기본적으로 언디렉티드 그래프예요. 1, 2라는 게 있으면 요 셋에 2 셋에 1, 2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2사는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찾아도 2사가 없죠. 그러면 이 그래프는 2사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 지금 화살표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디렉티드 그래프에서는 왼쪽에 있는 것, 요 엣지, 버텍스, 좀 뭐 거꾸로 써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여기 거꾸로 써놨어요. 큰일이에요. 네. 버티시스, 큰일이에요. 네. 이 엣지에 있는 것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간단하게. 물론 거꾸로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이런 컨벤션을 따랐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크라고 했는데 이것도 어떤 때는 그냥 엣지가 아크인 것도 있고 아크는 디렉션이 있는 걸 아크라고 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디렉션이 있는 걸 아크라고 하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4와 5는 한번 보세요. 그냥 언디렉티드 그래프로 보면 얘만 있으면 되죠. 여기에. 그렇죠? 4, 5가 연결돼 있다. 그런데 디렉티드 그래프로 보면 4에서 5로도 가고 5에서 4로도 가니까 얘가 둘 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그래프에서 언디렉티드, 디렉티드인데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모델링하고자 하는 현실이 뭐냐에 따라서 심지어 인간관계에서도 어떤 때는 언디렉티드 그래프로 해도 되고 어떤 때는 디렉티드 그래프로 해도 되겠죠. 예를 들면 연구자들이 서로 코오서링을 했다. 그러면 같이 저수를 했다잖아요. 그때는 뭐 그냥 언디렉티드 그래프로 해도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내 논문을 썼는데 저 사람 모르게 저 사람 이름을 쓰지는 않으니까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아까 같은 경우에는 디렉티드 그래프를 쓰지 않으면 많은 정보를 담지 못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는 그냥 간단하게 여기 노드들, 버텍스들, 그 다음에 디렉셔널 버텍스, 즉 아크들, 죄송해요, 디렉셔널 에지들, 큰일이에요. 예.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데 그 다음에 이제 개념을 도입해요. 이 컷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버텍스 셋의 부분 집합인데 여기서 지금 S라고 해놨잖아요. S는 뭘 포함하고 있냐면 요 두 개의 노드를 포함하고 있죠. 이런 거를 이제 하나 정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여기선 두 개만 있지만 세 개, 네 개도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뭐 S, 뭐 프라임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편의상 두 개이고 그 다음에 요
하나의 에지에 대해서 커패서티라는 것을 할당할 수 있어요. 특히 우리가 예를 들면 플로우를 생각할 때 전력망이라든가 통신망 이런 거. 그래서 저기에는 용량이 얼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갈 때랑 올 때랑 보통 통신에서는 다를 수가 있죠. 같을 수도 있고. 예를 들면 와이어리스라면은 상당히 많이 다르죠. 다운링크와 업링크가 다르듯이 갈 때와 올 때가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디렉티드 그래프를 쓰느냐, 언디렉티드 그래프를 쓰느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컷이라는 걸 정했는데 그 다음에 링크의 커패서티가 있고요. 또는 에지의 커패서티가 있고 그 다음에 컷의 커패서티가 있어요. 이 컷의 커패서티에 대해서 이제 좀 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교과서가. 그래서 뭐냐면 컷에 속하는 노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그 노드에서 컷 바깥으로 나가는 것들만 따져요. 그럼 요거죠. 그렇죠? 요거. 얘들의 커패서티를 더해요. 그러니까 요 세 개를 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셋의 이 컷의 커패서티가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정의를 하면 나중에 소위 말해서 맥스 플로우 민컷 디어렘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 저 용어들을 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오죠. 맥스 플로우 민컷. 이제 그래서 네트워크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데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네트워크에 노드가 여러 개 있는데 설명이 어디 있나요? 네, 여기 있네요. V라는 노드가 있어요. V라는 노드가 있고요. 여기 저 멀리에 W라는 노드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V에서 W까지 갈 때 맥시멈 플로우를 알고 싶어요. 맥시멈 플로우를. 알겠어요? 그러니까 내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느냐. 근데 여기 보면 어때요? 얘가 여러 개의 다른 노드들도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 뭐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보낼 때 그 플로우가 맥시멈 플로우가 얼마인지 참 알기 어려운데 이 맥스 플로우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 컷의 개념을 도입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 수없이 많은 노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실제로 여기도 있겠죠. 근데 편의상 어때요? 그래프에서 쭉 당겨서 우리가 여기 끝에 얘가 있고 여기 끝에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죠. 편의상.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가능한 모든 컷을 생각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일 간단한 컷은 뭐겠어요? 얘를 S로 잡는 거죠. V라는 노드만 이 컷 S에 들어가게. 그러면 S의 컴플리먼트에는 다른 모든 노드가 들어가겠죠.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이 S의 뭐예요? 커패서티를 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예를 들어 S1이라고 합시다. 그다음에 S2는 예를 들면 이렇게 잡아요. S3는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하면 그때마다 어때요? 이 컷의 커패서티가 나오겠죠. 맞습니까? 내가 컷을 어떻게 잡냐에 따라서 컷의 커패서티가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컷들을 모든 가능한 컷을 생각하는데 V는 S에 속해야 되고 W는 S의 컴플리먼트에 속하도록 모든 가능한 컷을 생각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이렇게 그냥 생각해도 되잖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쪽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커패서티라는 게. 그럼 그 중에서 가장 작은 것보다 클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맥스 플로우가 upper bounded by the minimum of the cut capacities죠, 사실은. 이건 뭐 상식적으로 알겠어요. 그러니까 맥스 플로우, 맥시멈 플로우가 그렇잖아요. 임의의 컷 capacity 그렇잖아요. capacity for all cut이죠. 그럼 결국 이게 뭐예요? 이걸 다르게 쓰면 맥스 플로우는 upper bounded by 얘를 minimum of cut capacity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맥스 플로우 민 컷까지 나왔지만 이게 이퀄은 아니잖아요. 놀랍게도 이게 이퀄이라는 거예요. 이퀄. 그러니까 이게 어퍼 바운드인데 이거를 어치브할 수 있는 거. 그게 맥스 플로우 민 컷 디어렘인데 자세한 것은 저는 후다닥이죠. 저는 도주하겠고 여러분이 공부를 하세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사실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그 와이어드 네트워크, 컴퓨터 네트워크는 옛날에 주로 와이어드 네트워크였잖아요. 와이어드 네트워크 하시던 분들이 이제 한참 연구를 하고 계실 때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 이 와이어드 네트워크의 기법들을 그래프 디어리를 적용해서 뭔가 해보려는 연구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여기 나와 있지만 어떤 거냐? 예를 들면 와이파이라든가 셀룰라 시스템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뭐 7셀 패턴, 3셀 패턴 이렇게 해서 뭐 프리퀀시 리유스 팩터 계산하고 하는 거 했잖아요. 그때 핵심이 뭐였죠? 셀이 있으면 요 셀에 액세스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어떤 모바일 스테이션이 어떤 채널을 쓰고 있으면 바로 인접 셀에서 그걸 쓰면 간섭이 일어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서로 회피하려고 했던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 전체 프리퀀시 밴드에 채널이 예를 들면 몇 개가 있는데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뭐 1번에서 7번까지 있는데 그렇죠. 여기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 1번, 여기 2번 하면서 세븐셀 패턴을 만들어서 1번, 1번이 뚝 떨어지게 만들어 놓은 간섭이 적은 거잖아요. 이거를 좀 과도하게 심플리파이 한 거긴 하지만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한 거예요. 요 기지국을 이제 노드로 생각해요. 아까 그래프에서 기지국들을.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면 뭐 그럼 바로 옆에 있는 게 뻔하네요 싶지만 실제로는 여기 산이 있고 뭐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 지오그래피칼리는 가까이 있어도 실제로 레디오로 생각하면 얘랑 얘랑은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볼 수도 있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연결이 뭐냐면 연결이 뜻하는 게 뭐냐면 간섭을 주는 거예요. 서로. 같은 채널을 쓰면 간섭을 주는 것을 이 edge가 있는 걸로 나타낼 수가 있죠.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흥미로운 일들이 벌어져요. 자, 얘들이 예를 들어서 이게 기지국이라고 해보세요. 기지국 5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edge가 있다는 건 뭐예요? 1번에서 어떤 채널을 쓰면 2번에서 간섭이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연결돼 있습니다. 네이버면은 같은 채널 못 쓴다는 거예요. 이것과 여러분이 예전에 초등학교 때부터 했던 소위 말하는 이 그래프에서의 컬러링, 서로 다른 색깔을 가져야 된다. 어떤 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에지가 있는 노드들은 서로 다른 색으로 칠해야 된다. 뭐 삼색 문제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랑 이게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좀 애매한 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1, 2번은 서로 간섭을 주고 1, 3번도 간섭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2번, 3번도 간섭을 주는데 그러면 1, 3번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있다고 해야 되나 없다고 해야 되나? 와이어리스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감쇄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있다 없다를 칼같이 자를 수는 없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래프로 하면 그걸 나타내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이 그래프를 가지고 와이어리스 뭘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옆랩에. 그래서 제가 웃었어요. 장난하냐. 그래프는 이런 데 모델링 하는데 쓰는 거 아니야. 그냥 컴공과 사람들이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뭐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연구를 해야죠. 그렇죠? 저는 안타깝게도 그렇죠. 성공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했더니 잘 되더라 말보다는 이렇게 했다가 망신당했다는 얘기를 더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뭐예요? 그 학생은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 이후에. 그런데 나중에 제가 포항공대 와서 저희가 네트워크 전공하신 교수님 뽑으려고 아주 우수한 소위 말해서 스펙을 가진 교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임용 세미나가 이거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IEEE 들어봤죠? 802.11 만들고 하는 그 조직이죠. IEEE에서 하는 인포콤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이 그래프 디어리를 와이어리스에 도입해서 뭘 분석하셔가지고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 아니야 그러면 교수님 뭐 알겠습니다 해놓고는 뭐예요? 그냥 열심히 연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결국은 다른 색깔을 칠한다는 게 뭐냐면 다른 프리퀀시를 할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이웃하면 다른 색깔을 칠해야 돼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부터 시작할까요? 내가 요거를 어떤 색깔로 칠했어요. 그러면 그 색깔은 이제 여기서는 쓸 수 없죠. 그다음 심지어 얘 두 개나 연결돼 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A라는 색깔 여기 칠했으면 여기는 B랑 C랑을 반드시 칠해야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A, B, C 중에서 얘는 뭐예요? 여기는 B를 써도 되네요, 그렇죠? 여기는 A를 써도 되네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렇게 지금 돼 있는 abstractized than 와이어리스 네트워크에서는 그렇잖아요. 어떻게 돼요? 몇 개의 채널만 있으면 크게 문제가 없죠. A, B, C 세 개만 있으면 되네.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예를 들어서 이거 A로 하면 얘를 둘 다 B로 할 수 있죠. 왜냐하면 3과 5는 죄송합니다. 2와 5는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그다음 여기 A를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냥 두 개면 되네요. 맞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이 그래프에서 뭐 노드들이 뭐 연결돼 있는 엣지가 어떻게 되고 저도 잘 몰라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훌륭한 연구를 하셨더라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컬러링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리소스 매니지먼트에 사용될 수 있고요. 저 같은 사람들 너무 프랙티컬한 걸 생각하면 아니 이게 반드시 이게 이다 아니다로 할 수 없다. 이산으로 할 수 없다. 통신에서는 이라고 하는 것도 어째요. 그냥 트레스홀드 딱 정해버리는 순간 이산이 될 수 있죠. 맞습니까? 예를 들어서 컨트롤을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트레스홀드를 주고 그것보다 높으면 예를 들면 서로 간섭을 준다. 낮으면 안 준다라고 해서 제어를 해봐요. 실제로 적용을 해봐요.
그래서 저처럼 아 이거 복잡한 일이고 그거 어려워라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서 하는 게 훨씬 낫겠죠. 아시겠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다른 분야의 어떤 펀더멘탈한 매스메티컬 툴에 대해서는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저는 제가 이거를 이제 그래프를 그때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사실 제가 잘 몰라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대한민국의 이 공대의 문제점은 뭐냐면 미국에 가면 다 일렉트리컬 앤 컴퓨터 엔지니어링이에요. 90%의 대학들은. 그래서 이산 수학에 관련된 과목도 필수로 다 듣고 시노미 시스템도 다 들어요. 시노미 시스템을 선택 과목으로 하는 학교는 적어도 제가 옛날에 봤을 때 없었어요. 근데 요즘은 심지어 일렉트리컬 엔지니어링, 전자전기공학과 이런 데도 시노미 시스템 선택으로 해놓은 학교들도 있죠. 예, 우리도 그렇게 해요. 망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예, 여러분이 앞으로 뭘 할지는 모르고 어떤 게 필요할지 모르는데 여러분이 뇌가 말랑말랑해서 좀 더 많은 걸 흡수하고 발전시킬 수 있을 때 펀더멘탈한 과목들을 안 듣는다는 것은, 적게 듣는다는 것은, 선택으로 듣게 한다는 것은 교육자 입장에서는 죄악을 저지르는 거고 여러분 입장에서는 스스로의 미래를 갉아먹는 거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네. 어쨌거나 그래서 뭐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이산 수학 과목도 열심히 들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 통신이라든가 컴퓨터 네트워크라든가 AI는 상당히 많은 부분을 서로 쉐어하고 있는 흥미로운 분야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Q인데요. 뭐 우리가 보통 큐잉 티어리 들어가면 이렇게 버퍼를 그리고요. 여기다가 이제 서버를 두고 이렇게 그리는데 여기에 이제 어라이벌 하고요. 여기 이제 디파트 하는 거예요. 이 Q를. 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이제 first in, first out Q가 있고 여기는 이제 서버가 있는데 이것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버퍼를 뭐 들어오면 여기서 들어오면 여기다가 서로 다른 버퍼에다가 뭐 기준으로 나눌 수도 있고 처음에 뭐 다양해요 방법들이. 예. 그다음에 서버도 여러 개를 달아서 뭘 해서 또 뭐 여기다가 또 큐를 하나 더 넣기도 하고 이렇게 돼서 매우 복잡한데 처음부터 이렇게 시작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시작하는 게 소위 말하는 MM1Q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M은 뜻하는 게 뭐냐면 요 어라이벌 하는 커스터머 어라이벌을 나타내는 게 Q잖아요. 예. 어라이벌을 보는 방법 여러 개 있는데 카운팅 프로세스로 보지 않고 인터 어라이벌 디스크리트 타임이죠. 어떻게 보면 디스크리트 타임 컨티뉴어스 프로세스로 본다면 그 어라이벌 랜덤 베리어블이 메모리리스 즉 익스포넨셜 랜덤 베리어블이다. 그러면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카운팅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면 파송 프로세스로 모델링이 되는데 전에 말했지만 제가 이런 모델들은 굉장히 아이디얼라이즈드, 그러니까 이상이라는 게 좋다는 뜻이 아니에요. 반드시 다루기 편하다는 거예요. 보통 mathematically highly tractable이라고 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상식에 반하는. 하지만 제가 말했잖아요. 클래시피케이션도 마찬가지지만 모델들도 없는 것보다 항상 나아요. 항상 여러분이 그 한 개만 인식하고 있으면 그 모델을 숭배하면 안 돼요. 절대로. 알겠죠? 네. 모델을 숭배하지만 않을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여기 서비스하는 애도 뭐냐면 여기 있는 패켓들이 있잖아요. 패켓들을 다 동일하게 취급해요. 예를 들면 어떤 패켓이 날라와서 쭉 갔다가 여기서 뭐 로스가 돼서 다시 보냈어요. 그런 거 따져주지 않아요. 그냥 다 똑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도 익스포넨셜 서비스 타임, 패켓 랭스 뭐 랜덤하다 보는 거예요. 같은 게 오면 어때요? 똑같은 게 오겠죠. 그런 것도 그래서 이 MM1Q는 굉장히 다루기는 편한데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다음에 마지막 원은 싱글 서버인데 이것도 뭐 많이 제너럴라이즈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G라고 바꾸는 순간 어떤 제너럴한 서비스 타임 프로세스를 갖는 거예요. 앞에다가 G를 두면 뭐 GG1, 뭐 GG2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GG1 그러면 어라이벌도 파송이 아닌 다른 제너럴한 어라이벌 프로세스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지난번에 뭐 간단하게 리틀즈 리설트해서 봤는데 저도 잘 모르고 엄밀하게 이게 어떤 임플리케이션을 갖는지 여러분이 큐잉 티어리 수업을 들으면 알게 되고요. 큐잉에 관심이 있으면 학부 때 반드시 확률 및 랜덤 프로세스, 특히 랜덤 프로세스 부분을 열심히 공부하셔야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과서가 잭슨 네트워크라는 거를 이제 제안하고 있는데 이게 보면 이런 거죠. 아까 제가 네트워크를 얘기했는데 네트워크에는 항상 뭐예요? 스위치나 이런 데 버퍼가 있고 그렇죠. 프로세서가 있으니까 서버가 있는 요 싱글 큐로 모델링 할 수 있지만 이런 게 인터넷에서는 수없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 수없이 연결돼 있으면 아예 모르겠다가 아니라 또 우리가 어떻게 심플리파이된 모델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잭슨 네트워크의 시초예요. 우리 교과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잭슨 네트워크를 설명하기 전에 큐들의 네트워크, 지금 봤죠? 버퍼랑 서버로 돼 있는 큐들의 네트워크도
크게 이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오픈 네트워크와 클로즈 네트워크. 이 그림은 이제 오픈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서 오픈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커스터머라고 한다면 패킷이라고 굳이 생각하지 말고 한번 들어오잖아요. 이 전체 네트워크에 들어왔어 와서 그 네트워크를 떠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게 네트워크라 그러면 들어오면 나갈 수 있으면 오픈이고요. 그다음에 들어오면 요 안에서만 뺑뺑 돌아야 되면 들어오면 또 아니고 요 안에서만 뺑뺑 돌아야 되면 클로즈드인데 요 그림은 오픈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알겠지만 잭슨 네트워크라는 것은 요 큐들이 다 MM1 큐들이에요. 이거 또 간단한 거 가지고 만들었죠. 그렇죠?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항상 심플리파이에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얘가 어널리시스가 굉장히 잘 됐어요. 근데 조금만 현실적인 걸 뭘 했더니 안 돼요. 그러면 일부러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예, MM1Q처럼 보이게 막 하는 거예요. 실제로 통신에서도 인터피어런스라는 게 있거든요. 상대 간섭 신호, 코어 채널 인터페런스 이런 게 있는데 CDMA라고 왜 우리가 2세대, 2.5세대 WCDMA 할 때 봤잖아요. 걔는 어떻게 하냐면요. 인터피어런스를 노이즈처럼 바꿔버려요. 스크램블링해서. 왜냐하면 인터피어런스를 그냥 뒀을 때는 예측 불가능한데 스크램블링을 어떻게 막 하거든요. 우리 물론 스프레딩, 디스프레딩이라고 하는데 스프레딩을 해버리면 가우시안 노이즈처럼 보여요. 그러면 우리가 프리딕션을 훨씬 잘할 수 있는 거.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래서 여기 있는데 여기 보면 있지만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RLM이라고 해서 L번째 Q에서 M번째 Q로 갈 확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L번째 Q에서 서비스를 받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뭐 여기 I인데 서비스를 받으면 그 다음에 J번째 Q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Q로 가는데 이게 확률적으로 결정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확률이 있고요. 어떤 때는 그냥 나가버릴 수도 있는 거죠. 오픈일 때는. 그래서 여기 보면 요 L번째 Q에서 M번째 Q로 갈 확률인데 얘를 다 더하잖아요. 지금 모든 J게이트 MM1에 대해서. 그래도 이게 1이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오픈 네트워크를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게 모든 L에 대해서도 다 1이면 클로즈드겠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잭슨이라는 사람이 이제 아주 흥미로운 결과를 만들어냈고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했겠어요. 점점 그럼 이 모델은 현실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고 이건 좀 곤란하니까 이건 바꾸고 하면서 이제 연구가 계속 됐겠죠. 그런데 저는 모르는 내용인데 읽어보면 뭐 잭슨 네트워크를 쓰면 무슨 솔루션이 놀랍게도 뭐 팩토라이제이션이 된대요. 그래서 뭐 이퀄리브리엄 디스트리뷰션이 뭐 아주 심플하대요. 그다음에 프로덕트 폼으로 나타난대. 그러니까 이게 이퀄리브리엄이라는 것은 스테이블라이즈가 된 거죠. 이니셜 트랜지션 이런 게 지나고 나서 그러고 나면 저기서 어디서 어디로 가고 딜레이가 얼마고 이런 걸 우리가 분석해야 되잖아요. 맞습니까? 그런 것들이 어떤 확률 분포로 컨버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뭐 이런 이게 막 조인트 프로바빌리티 같은데 이런 게 뭐 프로덕트 꼴로 나타난다는 거. 프로덕트라는 것은 뭐예요? 조인트 프로바빌리티라면 인디펜던스랑 관련이 있죠. 그렇죠. 오, 너무 좋은 거잖아요. 기대값 구할 때도 어때요? 따로따로 막 계산해서 그냥 곱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 확률 시간에 배웠겠지만 예를 들어서 x, y 랜덤 베리어블이 있어요. 기대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이거 그냥은 어렵잖아요. 그런데 인디펜던트 하면 어떻게 돼요? if x, y 인디펜던트면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되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굉장히 복잡한 랜덤 베리어블이 돼요. 곱하면. 근데 팩터링 해놓으면 단순하다고 해보세요. 기대값도 간단하게 구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네. 근데 이게 어떤 퍼포먼스를 어널라이즈 하는데 필요하다고 해보세요. 컨제스천의 상황을 알아내는데 필요하다고 해보세요. 너무 좋은 일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연구를 해왔다. 그리고 실제로 큐잉 테일이 들어가면 당연히 굉장히 복잡한 것들을 다루고 여러분이 박사과정에 간다면 좀 더 현실적인 그러니까 그 전에 여러분 이전에 선배 연구자들이 해놓은 어떤 모델 거기서 석세스풀한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현실이 어떤 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는 잘 반영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새로운 어떤 애플리케이션들을 했더니 그거는 어떤 새로운 어떤 퍼포먼스 매트릭이라든가 어떤 퀄리티 인디케이터가 필요한데 그것들을 뭐 어널리시스 하려고 보다 보니까 뭐 안 맞더라. 그러면 이제 새로운 뭐를 도입해서 여러분이 브레이크 트루를 새로 만들어내는 거죠. 네, 그게 연구가 되겠어요. 여기도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잭슨 네트워크는 아이디얼라이즈된 모델인데 계산했더니 어때요? 실제 네트워크랑 상당히 유사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쓸만한 거죠. 특히 이런 데서는 어때요? 거의 동일한 거죠. 네. 이게 연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대학원에서 연구가 이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이건 토이 프로블럼이야. 나는 맨날 토이 프로블럼만 갖고 놀고 있어. 이렇게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누가 심플리파이된 모델을 들고 나와서 하고 있으면 전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뭐예요? 예. 현실의 복잡한 문제를 완벽하게 풀려고만 하고 있는 거예요. 심플리파이에서 풀어내는 것은 알겠어요? 심플리파이 하지 않고 못 풀어내는 것보다 무조건 나아요. 왜냐하면 희망이 있잖아요. 점점 복잡하게 만들어서 풀어낼 희망이 있는데 엄청나게 복잡한 문제를 들고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제 나이쯤 되면 사람들이 오만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뭐냐면 자기가 심플리파이 해놓고는 뭐예요?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랑 비슷하잖아요. 비슷한 것과 똑같은 건 다르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비싼 모델을 갖고 와서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고 너무 강력하게 주장해요. 예, 그런 것은 이제 오만이고 교만이죠. 그러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에 섹션 3는 레이어에 대한 역할인데 여기서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이어드 아키텍처로 네트워크를 해석하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은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모든 사람이 모든 세세한 분야의 전문가일 수 없기 때문에 서로 각자 잘할 수 있는 분야를 하고 서로는 다른 쪽을 입력, 출력 관계식만 알면 되도록 한 거예요. 그러면 나는 뭘 하면 돼요? 나는 내 시스템만 최적화하면 되죠. 그게 레이어드 아키텍처의 지향점이었는데 사람들이 이상하다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한번 얘기한 적도 있지만 예를 들면 기숙사예요. 기숙사를 뭘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기혼자 숙소, 아파트 딱 만들었는데 어떤 이유로 결혼을 안 해요, 학생들이. 거긴 텅텅 비어 있는데 우리가 무슨 새로운 대학원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어요. 또는 포스트닥을 이제 많이 뽑기 시작했어요. 숙소가 없어요. 근데 뭐 기혼자 숙소는 기혼자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기혼자 숙소는 텅텅 비어 있고 연구원 숙소는 모자라고 연구원 못 뽑고 뭐 대학원생 못 뽑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많이들 뭐예요? 칸막이를 걷어내자라는 게 뭐예요? 레이어드로 돼 있는데 이 레이어에서 어때요? 없애자는 거죠, 이 경계를. 그러면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냐면 가능성 입장에서는 칸막이 이런 처음부터 준 어떤 스트럭처, 경계 이런 걸 허물면 잘할 가능성은 생겨요. 그런데 주의하라고 했죠. 그런 주장하는 사람은 제 경험으로는 대부분 다른 사람의 리소스를 약탈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래서 레이어 경계를 허물자라는 말을 하면 너무하니까 크로스 레이어 디자인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그전에는 이렇게 나눠놓고요. 엔지니어들이 뭐 레이어 1, 레이어 2 이렇게 최적화했는데 그러지 말고 예를 들면 요거를 허물고 한 덩어리로 보고 여기서 좀 뭐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크로스 레이어 디자인이라고 해서 한참 유행했어요. 이 용어가. 지금도 많이 써요. 당연히 잘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예를 들면 너무 많은 뭔가를 해야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라리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저자는 뭘 얘기하냐면 우린 나눠서 레이어를 나눠서 예를 들면 TCP, BGP. BGP는 뭐였죠? BGP는 라우팅 프로토콜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라우팅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예요? ARQ 관련된 거였죠. 다 디자인 해놨어요. 지금 돌아가요. 그런데 갑자기 레이어 3, 4를 그냥 한 묶음으로 본 다음에 다시 디자인합시다라고 하면 뭐예요? 기존에 스위치들이나 이런 것들 다 갈아엎어야 되는데 경제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좀 늦은 것 같다. 새로 이 레이어 3, 4를 새로 합쳐서 디자인하기는 좀 늦은 것 같다는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 이런 일은 일어나죠. 여기는 어때요? 계속해서 예를 들면 3G, 4G, 5G 하면서 새로 디자인 하잖아요. 여기는 사실 처음부터 디자인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All IP 네트워크 그러면 여기서부터는 그냥 연결을 하는 거고. 그래서 놀랍게도 여기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어리스 부분이 흥미로운 부분이에요. 그냥 계속 디자인하면 되니까. 여기는 그냥 두고. 그래서 어쨌든 뭐 많이 할 수 있는데 이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해보니까 어떤 때는 합쳐놓고 막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레이어가 물론 지금 나눠놓은 식으로는 아니지만 간단한 몇 개의 정보만 주고 받으면 되는 컨트롤 서로 관련돼서 되는 레이어로 팩터링이 되는 경우가 많다. 팩터링이라는 게 이게 마치 곱셈 이렇듯이 레이어가 나눠지는 경우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팩터링이라는 게 인위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레이어의 역할을 새로 정의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는 뭐예요? ARQ만 할 때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서 ARQ를 쓴 거죠. 그런데 어때요? 여기서 예전에 여기서는 forward error correction만 하다가 그렇게 하지 않고 여기도 ARQ를 넣어서 예를 들면 하이브리드 ARQ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어차피 forward error correction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얘랑은 겹치지 않게 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오늘 너무 뭐 과욕을 부렸나 봐요. 챕터 8과 10을 한다고 해놓고 또 8.3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어쨌거나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레이어로 나눠 놓은 것이 반드시 서브 옵티멀한 것은 아니고 어떤 이코노미컬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미 늦었을 수도 있다. 예. 이런 얘기도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리고 나머지는 정말 간단해요. 그러니까 팔은 끝내겠어요, 제가. 그래서 컨제스천 컨트롤 관련돼서 우리가 뭐 에임드 얘기를 했었죠. 그렇잖아요. 예. 근데 핵심은 뭐예요? 디스트리뷰티드 컨트롤이 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데 하면서 이제 여기서는 뭐냐면 수학적으로 열심히 어널리시스를 하고 있어서 제가 다 날려버렸어요. 또 확률 얘기예요, 여러분. 예. 페어니스, 드루프 다 확률 얘기예요. 확률적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예. 넘어갔고요. 그 다음에 여기 컨제스천 컨트롤에서 이제 최적화 관련돼서 아까 제가 옵티마이제이션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러분이 최적화 수업은 들어놓는 게 좋아요. 이것도 펀더멘탈 중에 펀더멘탈이에요. 우리 학과에는 없어서 이걸 자꾸 제가 넣으려고 하고 있고요. 예. 학부 과목에 넣으려고 했다가 지난번에 대학원으로 개설했는데 언젠가는 들어갈 거예요. 지금도 그 오태영 교수님이 그 인공지능을 위한 수학에서 최적화를 조금 설명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에는 한 과목으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듀얼러티, 듀얼 프로블럼 이런 게 중요하고요. 실제로 프라이멀 프로블럼이 있었는데 듀얼로 바꾸면 그 다음에 놀랍게도 솔루션을 디스트리뷰티드 된 알고리즘으로 찾을 수 있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많이들 이 디스트리뷰티드 컨트롤에 네트워크하는 사람들이 썼어요. 그리고 매우 성공적이었어요. 그다음에 뭐 TCP에서 다시 또 뭐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라우팅은 뭐예요? 다이나미컬하게 시간에 따라서 최적화하는 거죠. 예, 어려운 얘기예요. 예, 와이어리스일 때 더 심한 문제가 생기죠. 뭐 이런 얘기들을 그냥 책이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걸로 끝을 내겠어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요. 챕터 10, 11 이런 식으로 하고요. 12까지 하고 우리가 최대한 끝내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어쨌든 이 퀄리티 오브 서비스라는 거고요. 예, 이것도 금방 지나가고 실제로 챕터 12를 좀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기대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